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참 재미있고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슬프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심란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에 실패한 38살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실 아들이 결혼에 실패했다기보다 제가 며느리 맞이에 실패한 거죠. 주변에선 절 위로해주기 위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군요. 요즘은 일부러 더 늦게 장가가고 그러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하시면서 위로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인신고 안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뭐. 그나마 일찍 알게 된 걸 복이라고 생각해. 하시며 위로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정말 너무 크게 상심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고 손발이 떨리고 화가 나서 머리가 아파오네요. 저희 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약했어요. 아들을 약하게 낳은 제 탓이죠. 저는 어린 마음에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없는 형편에도 결혼하겠다고 남편이랑 둘이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딱 하나만 믿고 결혼을 했어요. 가난했지만 둘이 있으면 뭔들 못하겠냐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저희 집도 어렵고 시댁도 어려워서 받은 것도 하나 없고 정말 둘이 몸뚱이만 갖고 나와서 숟가락 2개, 젓가락 4짝, 밥그릇 2개 달랑 사서 살림을 차렸더랬죠.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랑은 국밥집에서 서로 일하다가 만났어요. 원래 사장이 좀 이상하면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착하고 사장이 괜찮으면 직원들이 꼭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그 국밥집은 사장님 성격이 이상한 가게였는데 사장님이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별것도 아닌 일에도 잡아먹을 듯이 엄청 화를 내고 그렇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 못 버티고 나가고 그러던 가게예요. 근데 전 원래 남들이 뭐라 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사장님을 욕해도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기로 흘렸죠. 그렇게 3년을 넘게 일했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진짜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국밥집은 아침부터 손님이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사장님이 계산하다 말고 주방에 들어와서는 왜 행주를 제대로 안 빨았냐고 그걸 제 얼굴에 냅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전 진짜 웬만한 건 다 참겠는데 그 일은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있던 앞치마를 내팽개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일하던 종업원 삼촌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여길 왜 따라 나왔어요?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에이, 괜찮아. 자르려면 자르라지 뭐.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네요. 그렇게 절 위로해주더군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종업원 삼촌과 더 친해졌고 원래부터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정식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제 친정집 앞마당에 상 차려놓고 양가 식구들 불러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종업원 삼촌이라 부르던 제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은 사람이고 정말 착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싶을 정도로 부지런하고 어떤 일에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고요. 실은 내색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딱 하나 흠이 있다면 다리를 저는 거였는데 어렸을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형편이 어려워 제때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한텐 흠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오순도순 알콩달콩 살기로 했었네요. 전 그날 그렇게 국밥집을 뛰쳐나간으로는 몇 달간 일은 다니지 않았고 남편은 국밥집을 계속 다녔었죠. 형편이 어려워 제가 마냥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남편은 저한테 참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사느라 고생 많았으니 당신은 좀 쉬어도 돼.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기운도 나고 기분도 좋아졌고 일자리만 구해지면 당장이라도 일할 생각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국밥집 사장님한테는 그다지 좋은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소식을 특별히 전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남편에게 봉투를 보냈더라고요. 세상에,
전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서 깜짝 놀랐었죠. 별일이 다 있다 싶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씩이나 준 거예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지금도 5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고마운 마음에 바로 다음날 감사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철없이 나가버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고요. 그랬더니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지 일손 부족하니까 잔말 말고 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일하게 되었네요. 다행스럽게도 거기가 국밥집이니까 끼니 걱정은 없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 잘 챙겨 먹으면 그만인데 거기에 있으니까 식비 걱정도 없어 좋았고요. 게다가 사장님이 새벽 장사하려면 바쁘니까 집에 가지 말고 다락방에서 지내라고 방을 비워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은 저희 신혼집이 되었죠. 그땐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보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따로 없었네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장님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 부부는 그렇게 그 다락방에서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임신기간에도 여전히 그 국밥집에서 일했고요. 남편은 쉬라고 하는데 어떻게 쉬겠어요. 다락방에 있으면 달걀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정신없이 일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임신이 무슨 벼슬이라고 제가 거기 떡하니 누워서 귀 막고 자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삭 때까지도 일했네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나 봐요. 제가 너무 미련했어요. 말했다시피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황달도 있었고 기흉도 있고 폐렴도 있었네요. 의사 선생님은 크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집에서 살았던 날보다 병원에 입원해서 살았던 날이 많았을 정도였답니다. 아이가 아프니 국밥집 사장님께 더는 신세를 질 수도 없었어요. 다락방에서 아이 기침 소리가 식당에 들릴까봐 조마조마했고 손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거나 사장님이 신경이라도 쓸까봐 걱정도 됐고요. 저희도 염치가 있으니 사장님한테는 애는 금방 크니까 큰 데로 이사 가야겠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둘이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전셋집 하나는 딱 구하겠더라고요. 반지하 같은 1층이었는데 그래도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사하고 그렇게 세 식구가 살게 되었네요. 근데 이사를 하고는 아이가 기침이 더 심해지더군요. 혹시 집안이 건조해서 그런 건가 싶어 물 떠다놓고 수건 널어놓고 하면서 밤새워 뒤척이는 아이를 보며 어찌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땐 보험 같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간 병원비도 많이 들었어요. 돈 좀 모으려고 하면 병원비로 훅 빠져나가고 또 간신히 모아놓고 형편이 나아진다 싶으면 또 입원비로 훅 빠져나갔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한다면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아이는 더디지만 무럭무럭 자랐고 4살인가 되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었어요. 제가 잠깐 딴 데를 보는 사이에 아이가 벽에다가 크레파스로 낙서를 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전셋집이니까 벽이 지저분하면 나중에 이사할 때 주인집에서 핑계대고 돈을 깎거나 안 돌려줄까봐 철렁하는 마음에 아이를 호되게 야단쳤어요. 이놈의 새끼! 누가 벽에 그림 그리래? 그리고선 물걸레로 벽을 벅벅 닦는데 세상에 벽지가 밀리면서 뜯겨나가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곰팡이들이 득실득실한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이를 부여안고 엉엉 울었네요. 폐렴이 있어 더 조심해야 하는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웠다는 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애가 기침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가 있었는데도 남편과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건조해서 그렇다고 습한 집을 더 습하게 만들어서 곰팡이를 키워대고 있었으니 미쳐버릴 노릇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부부는 아이한테 뛰지 마라, 급하게 다니지 마라 등등 잔소리만 해댔던 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날부터 돈 모아서 햇볕 쨍쨍한 집으로 이사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대출을 져서라도 뭔가 해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다짐했죠. 그래서 저는 리어카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요. 아무튼 대출로 리어카를 사서 거기다가 떡볶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묵도 팔아보고 겨울에는 풀빵도 팔아보고 정말 이것저것 팔면서 차차 대출금도 갚고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밥집 사장님은 노안으로 인해 가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었고 남편은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다리 절기내도 움직일 수는 있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저는 남편이 뭐든 잘해낼 거라 믿었기에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고 아이도 힘들어하니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해준다거나 공부를 많이 시키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우리 부부의 사랑을 먹고 자랐고 끈기 있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학창시절 내내 아들은 학교에서 놀림거리로 지낼 듯 했네요.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뛰는 것도 힘들 뿐더러 조금 무리하거나 하면 숨이 가빠지고 쇳소리 나는 기침을 해대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할아버지였다네요. 아들은 재미있는 얘기랍시고 웃으면서 말해주는데 저는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은 자라서 군대에 가야 할 시기가 왔고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공익으로 빠져서 무리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훈련소 가는 건 똑같고 부모와 떨어져 몇 주 훈련도 받고 와야 한다 생각하니 아들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매우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혹시 뛰다가 쓰러지는 건 아닌지 약은 제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는 해줄지 아픈 걸 곱지 않게 보는 시선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진 않을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인 건 아픈 애처럼 보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날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멀쩡해 보여서 아프다는 말을 무시하고 훈련을 시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들은 뛰면 안 되니까 천천히 걸어서 교문을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버럭하시면서 아이에게 야단을 치신 거죠.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녀석 같으니 이 시간에 뛰어들어오지 못할 망정 느긋하게 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뛸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뛸 수가 없다고? 두 다리도 멀쩡한 놈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네. 너 운동장 10바퀴 뛰고 들어가. 이러신 겁니다. 아들은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고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체벌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애가 안 뛰니까 두들겨 패고 애는 맞기 싫으니까 뛰고 그러다 결국 애는 운동장 한복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또 며칠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학교에선 아이를 모르는 애가 없게 되었고 아픈 애로 낙인 찍혀 가뜩이나 얌전하고 조용한 애가 더 자신감마저 잃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애를 훈련을 보내놓으니 어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나요. 떨어져 있는 몇 주가 몇 년보다 길고 자다가도 한숨 먹다가도 한숨 아주 몇십 년 늙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우리 아들은 복무가 끝나고 사무직으로 회사도 잘 다녔고 사람들이랑도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어가니 성격이 더 예민해지더군요.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애가 30 중반이 되고는 사춘기 때도 안 내던 짜증을 내질 않나, 인상을 팍팍 쓰고 다니질 않나, 집에 돌아와도 아들 눈치 보느라 영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요즘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말이죠.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는 것보다야 같은 남자끼리 두면 말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전 자리를 피해주었네요. 남편에게 전해들으니 아들에게 3년 넘게 만났던 애인이 있었답니다.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었고 아픈 것도 이해해주고 성격도 잘 맞고 다 좋았었는데 청혼 직전에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원인은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돈 없는 집안이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라네요.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죠. 그 여자애가 누군진 몰라도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아들은 처음으로 아빠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도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아픈 아이가 걱정돼서 그동안 너무 감싸고 돈 탓에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더군요. 그리고 열심히 키워왔지만 그 여자의 말대로 어려운 형편에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걸 잘 아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붙잡지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고 저 자신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이랑 그날 이후로 둘이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보호하면서 키운 것 같아 후회스럽다고요. 아들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라도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라서 돈 한 푼 쓰는데도 손을 벌벌 떨고 살았는데 이젠 궁상맞게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네요. 아들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우리 부부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그동안 너무 몰라서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희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마. 원하는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주겠니? 독립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누구랑? 알아는 봤니? 엄마가 이러니까 그동안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냥 제가 알아서 결정하고 이야기해드릴게요. 아들은 30 후반이 돼서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독립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3개월도 안 되어 이사를 하였네요. 어찌나 집이 휑하던지 벌써 장가 보낸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남편과 저는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준 날을 제외하고는 아들 집에는 가지도 않았죠. 얼마 지나니 아들도 이제 이별을 극복했는지 점차 밝아지고 좋아지더군요. 아들은 독립하더니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더라고요. 거기서 친하게 된 사람들과 처음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공부 욕심도 갖게 되었나 봐요. 뒤늦게 대학도 가겠다면서 열심히 살았고요. 가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근황을 보내주니 그걸 보며 안심하기도 기특해하기도 또 걱정하기도 하며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무리를 하고 말았는지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부모한테는 아들이 6년 전에 죽이더군요. 병원에 몰려앉아 기특거리는 중인데 지금까지 자꾸 저보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거짓말 치고 있었죠. 남편은 우리가 항상 그러니 이거를 많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자가 투덕거리는 걸 보고 같이 오더라고요. 모자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까요? 제가 요양보호사인데 제가 돌봐드리던 할아버지께서 태어나셔서 저도 이거 정리하고 가려던 참이거든요. 딱 보기에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남편이 허락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주신다면 감사하죠.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미쳐버린 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에게 소식을 물으니 만족한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금방 퇴원을 했고 몇 달 뒤에 근사한 곳에 가서 밥이나 먹자고 하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바람이 불었나. 남편이랑 저는 의아했어요. 그래도 근사한 곳이라고 하니 모처럼 옷도 차려입고 밖에 나갔네요. 그런데 혹시나 하던 우리의 감이 정확했습니다. 아들은 여자를 데리고 나온 것이죠. 젊고 예쁜 여자 상냥하기까지 하고 아들을 잘 챙겨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 얼굴이 낯설지 않더군요.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세상에 그때 그 요양보호사였던 겁니다. 그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단순히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재밌게 시작한 사람인데 그걸로 박사학위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외국에서 공부했던 경험과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고 연구한 걸 토대로 학위를 딴 후에는 교수가 될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요. 공부한 것도 그렇고 목표도 뚜렷하고 정말 대단해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은 아가씨만큼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선택해주셔서 우리가 나쁘네요. 어머님께서 이 사람 훌륭하게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이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
예비 며느리 말대로 부모님도 안 되셔서 의지할 곳도 없다고 하니 가능한 빨리 시골려서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사장님한테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는 집이라 그 가게를 잠들어 대출받아 신혼집으로 아파트마저 얻어줘야겠다 싶어서요. 앞으로 돈 쓸 일도 없고 솔직히 재산 되는 게 그 손이 없겠습니까? 아들 하나 있는 게 우리한테 전부니까 아침없이 해줘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동상 맞은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결혼식 비용으로 아쉬워서 드렸고 돈 없으면 손 떨지 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펑펑 써보자는 생각으로 신혼 살림 하나하나 최고로 장만할 만큼 정말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제가 돈을 쓸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어머니, 자꾸 이렇게 좋은 거 해주시면 저 너무 곤란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생각해서 해주신 거니 감사히 잘 쓸게요. 제가 학위 끝나고 교수 되면 2배, 3배 다 갚아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어찌나 애교가 절절 넘치는지 아들이 왜 푹 빠진지 알겠더군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연애 기간이 짧긴 했지만 연애랑 결혼이랑은 다른 거고 또 요즘 애들 연애는 저희 세대랑은 다르니까 별로 그런 건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예비 며느리는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까지 입으니 연예인처럼 예쁘더군요. 아들도 어찌나 행복해하는지 남편이랑 아들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행복했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까진 분주하고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참 좋았네요. 예비 며느리는 가족이 없다 보니 오는 사람도 없었고 친구만 몇몇 왔더군요. 이렇게 좋은 날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까 싶어 저는 예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고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손님들, 친척들 맞이하느라 화장실도 못 가고 참았던 탓에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네요. 볼일을 보고 나니 이제야 정신이 좀 차려지더군요. 변기물 내리고 나가려는데 밖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난 걔가 그때 그 할아버지랑 결혼한다는 줄 알았잖아. 아, 그 할아버지? 꼬셔다가 재산 얻고 사별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무리 감정을 잡으려고 해도 할아버지한테는 마음이 안 가서 힘들었대.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이 남자는 괜찮대? 야, 당연하지. 걔가 결혼이 한두 번이냐? 이번 남자는 신에 빠져서 크게 한탕할 수 있겠다고 하던데? 그 소리에 화장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화장실 문을 열고 말하던 여자를 붙잡고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지금 한 말 진짜예요? 아가씨들이 한 말 진짜냐고요? 그리고는 식장으로 달려가 또 한 번 소리쳤어요. 이 결혼 무효예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저는 곧바로 예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고 직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소리쳤지만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고 너무 속상했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제라도 알게 돼 다행이기도 했어요. 기겁하는 아들을 붙잡고 제가 들은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지 않더군요. 저는 예비 며느리를, 아니 그 요양보호사를 추궁해서 자백을 받아내기로 했고 절대 입을 열지 않는 탓에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조사해보니 화장실에서의 그 이야기대로 요양보호사는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이더군요. 수법은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것처럼 박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접근하는 게 동일했고 결혼해서 의심을 풀게 한 다음엔 해외로 유학을 가야 하니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유학 자금을 받아 도피하는 작전으로 여러 명에게 접근했다고 합디다. 물론 박사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결혼식을 올린 것만 해도 이미 3번째에다가 혼인신고는 2번이나 했었다네요. 그 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은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서 해결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원래 애 낳을 생각도 없었는데 위자료 생각에 만났던 사람마다 무조건 임신부터 하고 보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파서 그런가 임신이 잘 안 됐다고. 저는 혈압이 올라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나왔죠. 이번에는 여지없이 실형을 살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들은 시리에 잠겨 한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그 요양보호사 쓰자고 한 탓이라며 아들과 저를 볼 면목이 없다고 밥도 못 먹고
저 역시도 식구로 들일 사람을 의심 하나 해볼 생각도 않고 덜컥 믿어버린 제 잘못이라 생각하니 남편과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이렇게 서로가 너무 미안하다며 얼굴만 마주쳐도 눈물이 왈각 쏟아지고 집안 식구가 닭골이 말이 아니었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인 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도 요즘엔 다시 기운을 차렸는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서 회사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라도 사람 보는 법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괜찮아진 게 맞는 건지 마음이 계속 쓰이고 걱정이 되네요. 대출 끌어다가 얻은 아파트는 잘 정리되었고요. 가구니 가전이니 신혼살림들은 큰맘 먹고 제가 쓴 것도 있고 다시 헐값에 팔아버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재산 다 날려먹기 전에 알게 된 게 다 하늘이 도와서 그런 거라고 주변에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늦은 나이에 쓰디 쓴 인생 경험 제대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곳 애청자님들도 새로운 식구 들일 땐 항상 조심하시고 더 따져보시고 더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까다롭게 군다고 욕은 먹을지언정 그게 내 새끼를 지키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좋은 날 오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